서천석 선생님, 정식으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 선생님은 육아 부문의 베스트셀러 작가십니다. 이 대한민국 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육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지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사실 저는 부모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위로하고 지지하면서 근데 요거 한 번만 좀 더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실천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하는데 그게 조금 부모님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제가 이 서 선생님의 인생을 변화하게 해주는 책을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에 대한 어떤 각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이 책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림책이에요. 이게 나온 지 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이 책이 보기에. 꽤 오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이제 50년도 넘은 책이거든요. 나이가 50년이 넘었어요. 그림책에서는 굉장히 고전이고 유명한 책인데 네. 사실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글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제가 지식으로 책으로 배운 그 내용 전체가 이렇게 잘 요약이 돼서 담겨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철수 영예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또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와주신 또 다른 철수 영예분들이 계시는데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어쩌다 어른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눈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어른이 한번 돼보고 싶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6살 난 딸과 5살 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싱글파더 정찬입니다. 저도 어쩌다 지내보니까 애가 둘이 돼서 어쩌다 큰애가 11살이고 지금 둘째도 요번에 입학을 해서 둘 다 학교를 보내고 있는 방송하는 이지연이고요. 동네 엄마들의 모든 질문을 다 짊어지고 와서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그 뮤지컬 친정엄마라는 작품을 하면서 정말 좋은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큰아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8살 남자아이와 4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육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첫째는 12살, 둘째는 9살, 셋째는 7살, 넷째는 4살, 다섯째가 2살. 네. 이게 매년 나이가 바뀌어서 좀 헷갈립니다. 그 5 아이를 키우는 그런 아빠인데 어깨가 뭐 이제 무겁다 못해 부러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꼭 배우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달려온 VS 박지현입니다. 네. 정말 박지현 씨는 애국자이십니다. 이제야 사랑이란 걸 알아가 행복이란 걸 느껴가요. 아이가 5이라서 가지는 장점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집은 거의 이제 훈련소라고 보시면 돼요. 잘 돌아갑니다. 네. 그런 또 규율 없이는 또 저희 부부도 힘들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 보는 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근데 아이가 5이면 5배로 힘들 것 같잖아요. 애가 많을수록 부모 권위는 높아집니다. 사실 요즘 그런 질문들을 해요. 옛날에는 부모들을 다 존경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부모를 다 존경하지 않을까?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이를 조금 낳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적게 낳으면 어른은 많고 아이는 하나예요. 얘를 돌보는 사람은 엄마 아빠뿐만이 아니라 그다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다음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까지 6명이 얘 하나에 매달리고 있어요. 얘는 권력자가 되기가 쉽죠. 근데 예전에는 엄마 아빠의 어떤 사랑을 받으려고 67명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체제입니다. 여기선 당연히 부모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쩐지 말을 너무 잘 듣더라고요. 아이들이. 예, 잘 듣게 말을 잘 들어요. 애가 많을수록 부모 말을 존중하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제 오늘 주제는 겸손한 육아가 저의 주제입니다. 겸손한 육아. 예.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뭔가 노력을 들이고 공부를 하고 내 아이를 어떻게든 최고의 아이로, 최고의 인재로 키우고 말겠다. 이렇게 우리는 아이한테 막 박수를 치면서 내달리게 하는데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지지만 나중에는 내가 뭐든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우리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도 힘들게 되고 또 아이도 힘들게 되는 상황이 많이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시대가 육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또 우리 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육아의 큰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겸손한 육아 이런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서천석 선생님의 겸손한 육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그 수학태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학태교? 처음 들어보셨죠? 뭐 물리태교도 있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우리 애도 공부 잘하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은 없다 끊어라 이렇게 끊었는데 나중에 잠시만 좀 끊고 가면 안 될까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성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부모한테 제일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 씻으란 말 안 해도 손을 씻을 수 있겠냐. 저 아이한테 알아듣게 하는 방법을 쓰면 교수님, 애들은 그렇다 치고 남편은 어떻게 말해요? 애가 좀 못하면 부모가 뭔가 못 가르쳐서 저런 게 아닌가.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잘 성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 우리 세대보다 더 뛰어난 점이 많고 훌륭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굉장히 나아졌다 하는 게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아진 거는 너무 빨라졌어요. 빨라졌다. 그러니까 모든 게 빨라졌는데 마치 그 느낌이 다는 아니겠지만 몸은 막 이렇게 컸어요. 근데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공부도 굉장히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보면 너무 잘해요, 또. 초등학교 때도 막 보면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뭐 중학생 때 고등학교 수학 정도는 중학교 때 다 떼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근데 대학 교수들이 하는 말이 요즘 애들이 옛날만 못한 것 같다고 얘기를. 아니 요즘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옛날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선행학습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행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땡겨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땡겨서 미리. 저희 아이를 가르칠 때 큰아이는 한글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한 30개월도 안 됐을 때인데 얘가 글자를 자꾸 물어보길래 제가 가르쳐줬어요. 궁금해하는 건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원리에 따라서 잘 가르쳐줬더니 얘가 30개월에 한글을 완전히 읽었어요. 이건 굉장히 영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뒷얘기가 있어요. 둘째는 별로 한글에 관심이 없었어요. 읽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놔뒀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보니까 큰애보다 둘째가 책 읽는 걸 더 좋아해요.
둘째는 저하고 같이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보면서도 세부적인 묘사에 굉장히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자를 모르니까 그림도 보고 그림 속에서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재미를 훨씬 많이 찾았는데 큰애는 글자를 아니까 글자를 쭉 읽은 거예요. 근데 4살, 5살짜리 아이가 그림책을 읽는다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해하는 정도가 별로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둘째는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저한테 와서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를 만들어서 얘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책이 재밌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빨리 배운다는 게 부모들 생각에는 앞서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관찰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영부에서도 어렸을 때 일찍 글자를 습득하는 것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나이 때에는 배워야 할 다른 많은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부뿐이 아닙니다. 우리 운동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을 거의 운동권으로 키웠어요. 응? 거의 운동권으로 키워서 뭐 수영, 뭐 스케이트, 그다음에 뭐 태권도, 뭐 축구, 뭐 온갖 가지 운동들을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초등학교에서 이제 팝스라고 아이들 체력 검증을 하거든요. 거기서 1급 받는 아이들이 한 반 30명 정도에서 한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력 검증 기준이 굉장히 어려워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니까 옛날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왜 체력이 떨어졌을까요? 운동들을 굉장히 시키잖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한 건 이런 식이었어요. 학원 같은 데는 다녀본 적이 저는 없었고 주로 이제 그냥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죠. 응? 운동장에 축구를 한 2시간 합니다. 지칠 때까지 하면은 이제 수돗물 먹고서 이렇게 그늘에 앉아 있어요. 그늘에 앉아 있다 보면 친구 중에 한 명이 와서 야, 한 판 더 뛰자. 그럼 거기서 또 한 판 또 뛰어주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한 번 뛰어주는 게 이게 체력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요즘 퍼스널 트레이닝 이런 거 받다 보면 코치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12번씩 3세트 하겠습니다 하면 막 마지막에 너무 힘들잖아요. 막 10번, 11번, 12번 너무 힘들 때 꼭 코치들이 3개 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 힘들지만 거기서 3번 더 하는 게 근력을 키우는 데 중요하다고 하듯이 체력도 한계 상황 운동을 해봐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수영을 한 40분 해요. 그러면 끝나고 다음 수업으로 수학학원으로 이동을 하고 스케이트를 40분 타고 나면 영어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한계 상황 운동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운동을 배우긴 배워서 기술적으로는 늘지만 체력 면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요. 이 체력이 떨어지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 또 우리 아이의 경쟁력에도 저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정서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뭐 이렇게 그랬구나, 우리 아이 마음이 어땠구나, 이렇게 마음 읽기, 우리 이제 군화체를 쓰면서 아이들 마음을 공감하려는 이런 말투도 쓰기도 하고 애들의 정서를 발달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정서라는 거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내 마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내 감정을. 그 다음에 내 불편한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정서 발달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발달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잘 소화하거나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또 삶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자기조절 기능, 우리 흔히 철들었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발달하고 있을까요? 고개를 젓는 분이 지금 여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노력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죠. 저희 아이가 이제 트러블이 생겨서 처음으로 얘가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해서 이제 쉬는 시간에 불려갔어요. 불려갔는데 그때 얘가 이제 눈물이 난 거예요.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감정이 억제가 안 돼서. 근데 그거를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울었는데 너무 창피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우는 게 맞아. 그건 창피한 게 아니야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얘가 사춘기에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가 이게 감정적인 그 앙금이 스스로 만드는 앙금이 분명히 있지 싶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로서 어떻게 저는 도와주고 싶거든요. 엄마가 해줄 건 다 해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엄마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 좋은 거다. 뭐 그래도 괜찮은 거다. 뭐 남자라고 그럴 것도 아니고 남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감정을 좀 표현하고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하고 속상할 때 속상하다고 빨리 말하면 되는데 아직은 잘 그게 금방 안 잡힐 수도 있다. 엄마 생각에는 그 순간 선생님한테 처음 갔을 때는 네가 뭐라고 감정을 말해야 될지 몰랐나 봐. 네. 근데 그게 한꺼번에 확 터지다 보니까 울음이 나오니까 이게 울 일까지는 아니어서 네. 좀 창피했나 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직은 네가 그게 감정을 자세히 평소에 이렇게 안 들여다보면 좀 그럴 수도 있다. 우리 뭐든지 처음 배울 때는 어색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 지금 좀 어색한 거고 자꾸 그런 거를 표현하고 또 얘기해보고 아이가 또 엄마 기분은 이래 이런 것도 자꾸 말해주는 게 좋아요. 엄마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좀 억울하더라. 약간 근데 질투심이 좀 났어. 약간 시기심이 생기는데 좀 서운했어. 좀 서러운 마음이 들던데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말들을 엄마가 일상에서 또 아이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자주 보여주면 아이가 감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표현하는 게 나아지면서 정서적인 발달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발달하지 못하더라도 행복하기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매년 우리 OECD 국가 중에 한 22개 국가를 어린이 행복 지수를 비교하는 연구가 있어요. 김상중 씨, 우리나라가 22개 나라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이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최하위 정도 아닐까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22개국 국가에서 최하위고 진짜. 이 연구가 이루어진 지가 8년째 이루어졌는데 거의 매번 우리가 최하위를 하고 있어요. 이 연구가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연구도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8개 국제 어린이 행복 종합지수라는 조금 더 체계적인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8개국 중에 몇 위일까요? 7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산다고 보는 이 알제리보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고 그리고 내전 중인 나라보다는 조금 나은 게 우리 아이들의 수준입니다.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붉은 선으로 돼 있는 게 행복지수가 이 100이 평균입니다. 100에다 미치지 못하지만 그나마 나은 건 뭐냐면 경제 여건은 좀 나아요. 그리고 가정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만족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자기의 행복감이라는 게 이렇게 떨어진다면 우리가 하는 노력이 애들이 잘 되게 만들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뭘 하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얘기하면 다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유달리 아이를 자기 자존감의 도구로 삼고 있다. 그래서 A 성공을 통해서 내 만족을 얻으려는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일면 맞는 면이 있죠. 지금 아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지금 아이가 지금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둘 낳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미래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들었는데요. 그게 진짜일까요?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저도 말을 되게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인구 절벽 혹은 뭐 고령화, 사라지는 마을들, 그 얼마 전에 갔다 온 지방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대로 가면 한 3분의 1 정도의 촌락이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혼자 지키는 마을도 있어요. 다 이제 떠나가시고 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그런 지역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만 계속 나이가 든다면 맞아요.
근데 실제로 동아시아나 아시아나 전 세계에서 인구 이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 사람들이 계속 사는 곳이 아니라 저쪽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뭐 여러 동네에서 서울의 기회를 보고 사람들이 올 겁니다. 와서 새로운 서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인구가 정말 줄까요? 절대 줄지 않습니다. 서울 인구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출산이 안정적인 인구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제일 커요. 초등학생이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국민학교가 미어 터집니다. 국민학교가 너무 빠글빠글 해가지고 야 국민학교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다 지을 때쯤 얘네들은 중학생이 돼요. 그럼 중학생이 되고 많이 지어놨더니 초등학교는 텅텅 비는 겁니다. 그럼 중학교 문제죠? 중학교 지으면 또 고등학생 돼 있겠죠? 그럼 고등학생 돼 있어가지고 지으면 얘네들 취직할 데 없어가지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초, 중, 고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인구 피라미드가 안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이동까지 한다라고 하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여기저기 도시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역동 속에 놔두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그것들을 예측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도구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족 계획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통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생겨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출산이 왜 생겼을까요? 라고 하면 사회적인 힘듦, 어려움 때문이에요. 지금 사회가 안 좋으니까 저출산인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저출산 때문에 사회가 힘들어진 것으로 포장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출산을 갖다 극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출산 정책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정책이 문제인 거지. 사회가 힘들어서 저출산이라는 현상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들을 갖다가 끊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게 할까? 이거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출산의 문제를 남성에서도 풀 수 있는 거고요. 남자들이 일자리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혼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아이도 빨리 낳을 수 있고 이런 거죠. 전 사회적으로 풀 문제지 저출산이 단지 여성의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쭉 가로축이 연령입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축이 0세고요. 그다음에 가면 갈수록 커서 이제 100세까지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로가 뭐냐면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순으로 집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오면 인구가 온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인구가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17년 동안 누적한 그래프인데 서울은 17년 동안 20대가 계속 증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20대가 꾸준히 서울로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20대들은 계속 끊임없이 오고 30대가 되면 밑으로 쭉 빠지죠. 예, 경기도로 가는 겁니다. 옆에 보면 경기도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대는 서울을 바라보고 삽니다. 전국에서 전부 다. 그리고 서울은 20대의 블랙홀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서울 인구들이 그 20대를 위주로 움직입니다. 부산은 20대가 17년 동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대구도 미약하게나마 계속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이제 광주는 스케일을 갖다 좀 이렇게 낮춰보니까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점점 그 폭이 세집니다. 서울이라는 이제 블랙홀로 이제 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에서 20대가 계속 서울로 가면 부산 친구들 중에 상당 부분은 서울에 와 있는 거죠. 부산에서 나간 20대들은 새로운 부산의 20대를 끄는 통로가 됩니다. 형 만나러 가고 하면서 계속 서울로 가는 연습들을 하는데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형이 일자리를 갖다 딱 줬다라고 하면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서울로 또 끌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20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두 분 저희 커피숍 가셔야 되겠고 두 분 계속 너무 대화하셔가지고 갔다 오세요 두 분. 네. 뒤에서 너무 대화를 하셔가지고 계속 서울로 가는 연습들을 하는데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형이 일자리를 갖다 딱 줬다라고 하면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78년생이고요. 말씀하신 70년 마지막 생인데요. 저도 시골에서 마산에서 상경을 했어요. 20대 때 상경을 해서 지금까지 자리 잡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자리 잡지 못하고 예. 결국 밀려서 인천 예.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돼서 그대로네요. 예. 네, 이분이. 아니, 그대로인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느끼고 예. 있고 또 초등학생 두 자녀를 예. 키우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공감이 돼서 예. 계속 뒤에서 공감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요 두 장의 피라미드가 정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터울 정도 되는데 양쪽을 갖다 비교를 해보면 대치동은 똑같죠. 네네. 이 삐쭉 튀어나오는 게 엄마들, 아빠들일 거고 아래쪽이 자식들일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위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난다고. 쭉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위기, 중학교 위기, 고등학교 위기 쭉 갈 거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혀 위기가 없습니다. 위기가 없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 장면인데 자, 이지도입니다. 예, 이때 있던 친구들은 다 나갔어요. 그리고 새로 같은 나이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학원 가다 보니까 학생 연령대들과 그 부모 연령대들은 대치동으로 들어오고 교육이 딱 끝나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은 언제나 중고등학생들이 엄청 많고 중고등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있고 나머지들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안정성이 필요해요. 연령의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언제든지 일할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걸 거꾸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일할 수 없을 때 여기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도시가 젊은 인구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젊지 않은 인구는 알아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의 안정성은 개인의 삶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들입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여기서 도망갈지 모르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위에는 이제 마산인데 지금 보시면 피라미드가 두 개가 다른 것처럼 보여요. 한쪽은 넓고 한쪽은 위로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겹쳐놓고 보면 그대로 나이가 드신 겁니다. 그대로 나이가 드시면서 마산의 2000년대랑 지금의 마산은 완전히 다른 인구 구조인데 사람들은 바뀌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주 효과가 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의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70년대생은 마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밖으로 나갑니다. 3분의 1 정도가 없어졌다라고 보여요. 마산에 있던 70년대생이 3분의 1 정도가 다른 도시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피라미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의 안정성은 나의 역동성입니다. 나의 불안이고 나는 끊임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 도시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도시는 없는가? 라는 게 이제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도시, 도시에서의 생산력이 없어지는 노인들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밀려납니다. 집값, 인건비, 물건값이 높아야 사람들, 물건들이 도시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인 즉슨 높은 집값을 감당 못하고 받는 인건비만큼 그 노동의 가치를 갖다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청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청년분들은. 여러분들 10년 뒤면 청년 아닙니다. 아, 그러네. 예, 여러분들한테 갈 청년 지원 다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받아요. 끊임없이 젊은 세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뿐이지 나를 평생 지원해주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도시는 중간 계급이든 아니면 젊은이든 국가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원받는 모든 시스템이 생산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점점 힘들어지는 도시가 서울이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 살면서 이 발전하는 서울을 갖다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계속 머물 자신은 없고요. 솔직히 여기서 엄청나게 싸워야 되는 건 나이 들면 들수록 힘들어지는 거니까 주변에 머물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발전된 서울의 모습을 갖다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운입니다. 그 문화적으로 소비할 수 있으면서 왜 주변에 사는 것 이게 정말 제일 좋은 다양한 선택지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노인뿐만 아니고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집값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해외에서도 또 이런 사례가 있는 건지. 아, 우리나라가 엄청 심각하죠. 예. 많이 심각한 예, 거예요. 엄청 심각합니다. 예. 제가 7년 동안 5번 이상 이사를 했거든요. 평균을 갖다 굉장히 낮추시고 계시는데, 예. 근데 그게 역동성이라는 것도 돼요.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는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자, 울산, 뭐 포항, 야 새로 이제 기계 만들었으니까 일하자라고 해가지고 사람 구합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움직여봐요. 기계 옆에서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로 사람들이 안 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말짱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 움직인 것이 오히려 정주 효과를 갖다가 안 좋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괴롭죠. 매년 이사 다니려고 하면 엄청 괴로운데 그 결과 도시는 발전하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환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월세 인구가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저 역시도 지금 월세를 살고 있고 앞으로도 월세를 살 생각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약간 유목민 같이 이렇게 저는 이게 이동하면서 사는 게 좋더라고요. 예, 통장의 이자가 월세보다 비쌀 때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요. 까먹는 것도 많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사다 보면 많은 빚이 또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이 서울 쪽에 월세 인구가 많이 느는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도 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까요? 어떨까요? 예,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주거 문제는 더 열악해질 거라고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서울 밖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집을 살 환경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자, 옆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 인구, 그중에 0.1%가 서울에 세컨하우스, 별장을 갖다 갖는 게 유행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은 아닙니다. 예. 근데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 아니면 동남아 여기저기서 서울의 집은 서울이란 풍경 자체가 서울이란 공간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까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빈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라갑니다. 이게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런던, 파리, 베를린 다 겪고 있는 문제예요. 분명히 현지인들은 집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빈집은 늘어나요. 빈집이 많은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값이 싸지지는 않아요. 집을 놀려도 되는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경험을 미리 한 국가들, 도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도시들의 실패담, 성공담들을 갖다가 한국, 서울에 맞게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정작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힘들어질 만큼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우리가 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예. 특히나 이 부촌의 형태가 예. 다른 나라와 달리 특수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도대체 어떤 게 특수한 건지를 아, 몰라서요. 강남은 아주 부촌은 아니에요. 강남 최고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보통 전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부촌은요. 강남은 아주 부촌은 아니에요. 강남 최고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보통 전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부촌은요. 안 보입니다. 아, 부자들이 자기가 사는 것들을 대중에 노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재벌이 등장하고 드라마에 등장하고 뭐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집니다. 예, 거의 없어지고 대중들의 도시, 대중들의 대도시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부촌이 막 형성되는 시작인 거고 형성되기 시작한 거고 실제로 부촌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정말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도 강남에서 돈을 쓰지만 강남 사람들이 아니지만 강남에서 소비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돈이 계속 돌게 만드는 바퀴 역할을 하는 거는 강남 쪽이 됩니다. 강남 쪽에서 끊임없이 돈을 갖다가 많이 쓰게 되면서 굴리는 거죠. 그럼 강남이 왜 그렇게 발전하게 되고 예. 또 땅값이 왜 그렇게 올라가게 됐는지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궁금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한국 현대사를 써야 되는 내용인데 1960년대 그 지도를 보면 거기 모래밭이었어요. 그 양재천이 이렇게 막 흘러가가지고 아래는 모래입니다.
강이에요. 강 위에 지은 그 아파트예요. 예전 같으면 풍수지리의 최악입니다. 집 밑으로 물이 계속 왔다 갔다. 근데 강남이 풍수지리로 그렇게 좋은 지역은 몇 군데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구릉지구거든요. 강남에는 언덕이 엄청 많았습니다. 언덕이 엄청 많고 언덕이 많다는 얘기는 논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고 논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는 거부가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얘기고 그럼 부자들이 살기 힘든 동네가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은 밭이 많고 그다음에 모래가 많기 때문에 뭐 땅콩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많고 여러 가지 장사들을 하면서 강남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강남은 예전부터 생각하는 길지는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닌데 이게 산업화 시대에 넘어오면서 농촌이었던 강남을 도시로 바꾸는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도로 깔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시 기반 시설을 갖다가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댈 것인가? 라고 보면 거기에 땅을 사는 사람들의 돈을 조금 걷어서 그 돈으로 깐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집을 사야 돼요. 그 땅을 사야지만 돈을 갖다 좀 모아서 도로로 하는 거죠. 그럼 정부는 어떤 식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허벌판인데 네가 집을 사면 땅을 사면 내가 그 돈을 모아서 도로를 놔줄게. 도로를 놔주니까 여기는 땅값이 올라갈 거야. 라고 홍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나왔냐면 땅을 사라. 그리고 땅값이 안 오르면 내가 다시 돌려줄게. 정부가. 이런 토지 증권까지도 팝니다. 네, 실제로. 내가 올려줄게. 확실히 올려줄게라는 사인을 갖다가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중에 제일 결정타는 경기고등학교를 포함한 서울에 있는 중요한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강남으로 옮기면서 많은 그 인구들이 이제 강남으로 가게 된 거죠. 땅을 갖다가 그 정부가 다 사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땅을 갖다가 반 정도 가져가요. 반 정도 가져가서 내가 100평 지주다라고 하면 50평만 정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50평을 갖다 정부가 가져가서 그중에 25평은 팔아요. 그러면 채비지라고 얘기합니다. 팔면 그 돈으로 도로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00평이었다가 50평으로 주는데 땅콩밭 모래밭이었다가 갑자기 금싸라기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배, 30배 튀니까 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뛴 거죠. 그게 이제 말죽거리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게 70년대 내내 지속이 되다가 이제 그 지주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땅을 반을 줘야 되는데 이 땅이 얼마나 오를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럼 안 뺏기려고 하겠죠. 정부한테 안 주고 계속 그 땅값만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농지인데 농지 가격은 10만 원이면 충분한데 여긴 도시가 될 거 뻔하니까 그 말죽거리 봤으니까 내가 100만 원을 받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실제 땅의 가치를 미리 실현시켜서 받아버리는 겁니다. 땡기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그 땅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땅값이. 그래서 80년대 나온 게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해서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훨씬 더 폭력적으로 땅을 흡수를 합니다. 강북 대비 강남 그 당시에 땅값은 어떻게 차이가 있었어요? 강북 대비 강남 그 당시에 땅값은 어떻게 차이가 있었어요? 신설동, 청량리 여기는 평당 3, 4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기 와. 예.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뭐 비교가 안 거의 되죠. 예. 평당 어떻게 돼요, 쌤? 제가 살 수 없는 건 상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모 대학을 앞으로 갔는데 거기 중국집에 갔더니 메뉴에 한글이 없더라고요. 다 중국말이고 그 도와주는 사람도 다 중국이고 거기 그 일하시는 분도 다 중국이고 다 중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노동력 자체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버는 게 거기 있을 때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도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기만 할까요?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징이라든지 중국 도시에 가면 거기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히 개인과 도시 간의 게임이에요. 도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끌어오게 하려고 하고, 사람은 점점 더 돈을 더 주는 곳으로, 더 기회가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이 만들어집니다.
요즘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하이브레인 엑시스입니다. 두뇌 유출. 예. 젊은 사람들 혹은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머리 쓰는 IT 이런 쪽은 전 세계 공통이에요. 지금 제가 이 게임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서 보여주고 오케이 좋다 나랑 같이 일하자라는 말을 갖다가 하는 거는 스카이프 한 번에 통하면 됩니다. 그냥 위성 전화로 한 번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교육을 시켰더니 일하러 다른 데로 가면 그 지역은 망하는 거죠. 그 돈을 갖다 쓴 걸. 전국적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으로 이렇게 다 쓰면 모를까. 한쪽에서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청년들을 갖다 육성을 해서 다 뺏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시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들 꿈을 꿔요. 딴 데서 잘 교육시킨 학생들을 우리가 뺏어올 수 있다는 만용이 있습니다. 서울은 끊임없이 올 거야, 돈만 주면. 그리고 베트남이든 어디든 간에 교육을 엄청나게 잘 받았기를 갖다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끌고 오는 전쟁통이 지금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가 무크입니다. 무크는 인터넷 강의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은 스탠포드 강의를 들어볼까라고 해가지고 다운받아서 그냥 들으면 됩니다. MIT 강의도 그냥 거의 그대로 듣습니다. 근데 무크라는 제도가 등장을 하고 나서 제일 좋은 건 미국에 있는 메이저 대학이에요. 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첫 번째, 중국에 있는 대학생이 무크로 MIT의 유명한 교수의 강의를 다 들었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레터를 보내요. 레터를 보내서 당신 강의 다 들었고 당신 프로젝트 뭐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 대학원으로 갈게 라고 하면 정말 전화 한 통으로 대학원으로 바로 갑니다. 예전 같으면 특정한 중요한 대학의 학부부터 올라왔던 아이들을 갖다 키웠는데 이제는 미리 알아서 크고 있죠. 중요한 대학의 교수는 애들이 크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뿌렸을 뿐입니다. 뿌리고 강의를 갖다가 제공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똘똘한 학생들이 계속 자기 수업을 들으면서 와서 바로 나의 연구실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하던 대학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만큼 세계가 다른 쪽에서 오는 인력을 갖다가 쉽게 뺏기 편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뭐 G로 시작하는 메이저 회사가 미국에 있는 메이저 회사가 우리는 대학교 졸업장 안 보고 무크 강의 중에서 이 강의 들은 걸 우선시한다라는 내규만 만들어도 모든 대학의 디플롬 위치가 다 흔들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재벌이 시험으로 뽑는데 우리는 학력 안 본다. 다 평등하게 다 뿌릴 거다. 남녀 안 본다. 단 무크에서 뭐 강의해가지고 어떤 면허증이 있는 걸 요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대학교 시스템이 완전히 와해가 됩니다. 와해가 되기 직전이죠 지금. 대학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니까. 그런 상태로 메트로폴리스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갖다가 뺏기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풍경들이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지금 이 방송국 안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가끔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를 갖다 막 섞어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동남아에서 오든 아니면 뭐 아시아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든 그 인근에서 오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다국적으로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륙에서도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법을 갖다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주 단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도기에서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랑 악수를 해야 되는 건데 두려운 거죠. 낯서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미리 반응을 하는 게 주로 미디어예요. 이주 노동자가 세입자로 들어와서 거기서 집세나 옆에 있는 옆방 사람들이랑 같이 갈등이 벌어지는 걸 시트콤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집주인인데 전세를 줬어요. 근데 말을 모르겠어, 저 사람 말이. 국적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그럼 집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주겠냐는 거예요. 월세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들이 정말 안 되어 있습니다. 즉 대도시로 되긴 했는데 다문화들이 모여가지고 벌어지는 대도시의 그 생활 습관들은 우리나라는 정말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하겠죠.
그래서 내 친구는 피부가 초콜릿색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어린애들이 하고 올 겁니다. 너 누구 사귀니? 그랬더니 뭐 이름을 갖다 외울 수 없는 친구가 하나 생기고 데리고 왔더니 정말 생소한 아이가 오고 눈 파란 애가 오고 뭐 이런 식의 그 문화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거냐라는 면에서 이해와 관리가 정말 필요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도시가 발전해야지만 이 사람들도 살기 때문에 이 긴장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풀 것인가. 노인분들은 도시에서 어떻게 늙어갈지를 갖다 상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도시를 훨씬 더 발전시키는 그런 키가 됩니다. 결국은 도시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을 꼭 생각을 해서 도시를 갖다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